읽어볼래 볼래입니다. 짠. 자, 지네들 모두 코로나로 정말 힘든 때인데요. 이제 마스크를 잠시 벗어볼게요. 여긴 아무도 없거든요. 저만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으니까 벗을게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진짜 죄송합니다. 저도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 매우 바빴다라는 핑계도 대고 밤을 하루에 거의 뭐 한 3-4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막 생활을 했어요. 어쨌든 폭풍 전야처럼 날씨는 맑고 햇살도 쨍쨍하고 무슨 뒤에 이렇게 예쁜 분수가, 그리고 물레방아도 보이시나요? 물레방아. 그리고 저기 작은 연못에는 잉어들이 살아요. 엄청 귀여워요. 그리고 거북이도 있어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다 라는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책 이자 에세이자 여러가지 모지스 할머니의 이야기,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류승경이 편역한 수호서저에서 나온 모지스 할머니 이야기.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몇 살이신가요? How old are you? 사실 이건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막 버젓이 그냥 막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요. 우리의 실체의 나이를 절대 무시할 순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담겨있는 이거 몸은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빌어서 내 영혼이 살아가고 있지만 몸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지를 모지스 할머니를 통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책을 읽어볼래? 플레이입니다. 시작할게요.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가 누구인가 우리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책을 우연히 이제 알게 되면서 이분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냥 딱 듣는데 당막내 할머니인가? 그런 분일까?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번 볼게요.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며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가, 페인터, 아티스트, 예술가, 화가네요. 1860년에 태어난 그녀는 12세부터 12살부터 15년 동안, 그러니까 27살이 될 동안 거의 뭐 청소년과 청년의 시기를 가정부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남편 만난 후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뉴욕 이글 브리지에 정착해 10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10명, 5개 아니고요, 10개. 오, 10명의 사람을 낳을 수가 있군요. 10명의 자녀를 출산했지만 5명이 죽고 5명만 살아남았다. 관절염으로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붓을 들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76세. 한 번도 배운 적 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되었다. 88세, 88세의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었고 93세에는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으며, 여러분 지금 뭐 18세, 23세가 아니에요. 88세, 93세예요. 그녀의 100번째 생일에는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했다. 와, 가장 러블리한 모지스 할머니군요. 에나메리 로버트슨,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하며 몇 점의 작품을 남겼을까요? 자, 맞춰보세요. 100점, 1000점, 1만점.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다. 세밀한 터치들이 필요한 그림들을 저는 많이 그리셨다고 봐서 1600여 점을 76세부터 101세까지 그리셨다는 건 정말 다작의 화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베이지색 페이지에 갈색 글씨로 에나메리 로버트슨 모지스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까지나 그럴 겁니다. 우리는 사실
늘 불만족하고 늘 불행한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푸념도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분이 101세라는 삶을 사는데 절반도 안 되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불행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쩌면 더 했을지도 모르겠다, 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너무 인상적이지 않아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삶이 어떤 거를 줬는지 책에서 읽어드리겠지만 할머니한테 뭐 특별히 엄청난 걸 주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이렇게 말해요.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운명대로 팔자 뒤용박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 왔고 또 언제나 그럴 겁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끼는 건 신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바로 이 대목 때문이 아니었을까. 운명과 팔자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가는 게 내 운명과 팔자라고 저는 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할머니께서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거고 언제나 그래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101년의 삶을 사실 우리의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포문을 여십니다. 들어가며부터 나오며 그리고 그림 목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들어가며 삶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가운데 이제 본문 내용은 어린 시절 그리고 남부에서 그 다음 이글 브릿지에서 이렇게 세 개의 본문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오며 이제 글을 마치시는 부분인데요. 불행한 세상에 사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행복한 세상에 사는 불행한 우리들이 아니라 불행한 세상에 사는 평범한 우리들에게 그렇게 느끼시나요? 세상이 불행할 뿐 난 평범해 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이 무지개 그림 화면에 한번 꼭 넣어 볼게요. 퀼트 모임 그림도 참 좋아요. 이렇게 되게 사람들이 많은 그림을 그리셨고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져 있는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리셨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다수의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들어가면은 이 번역을 편집하고 번역을 해주신 류순경 님이 글인데요. 들어가면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며 삶으로 들려주는 이야기 100년을 늘 새로운 하루처럼 살다간 우리에게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먼 곳에 계신 한 할머니의 인생 철학이 담긴 글과 그림을 펼쳐보려 합니다. 그녀의 그림을 처음 접한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녀의 그림은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인생은 참 살아볼만 하다고요. 할머니처럼 101년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 할머니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제 삶도 정말 구구절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1년을 살면 우리 인생 참 살아볼만 하다고 말하고 저도 싶네요. 모지스 할머니 76세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80세에 개인전을 열고 100세에 세계적인 화가가 된 분이지요. 그녀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시골 농장의 안악으로 10명의 아이를 낳고 그중 5아이를 병으로 잃고 버터를 만들고 양초와 설탕을 만들어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던 바지런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까지 하셨는데 게다가 그 아이들을 양육도 하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10명 중에 절반 5아이는 또 잃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가슴이 정말 아프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림을 안 그렸다면 아마 꼬꼬꼬 닭을 키웠을 거예요. 지금도 닭은 키울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흔들 의자에 가만히 앉아 누군가 날 도와주겠거니 기다리고 있진 못해요. 76세가 되던 해 평소 앓던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인해 도무지 실을 자수 바늘 구멍에 맞게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류머티즘 관절염이 몸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건가 봐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전화위복이라고 드디어 자수를 못하게 되셔서 그 대신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녀는 바늘을 내려놓고 대신 붓을 들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신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줄 겁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 years old 이라더라도요. 80이 돼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운아. 내 삶의 스케치를 매일 조금씩 그려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돌아보며 그저 생각나는 대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썼어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지요. 다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연륜에서 나오시는 해안이겠죠?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험과 진심에서 우러난 어떤 말들이라서 화려한 말이 아닌데 너무너무 담백한 무게감으로 이렇게 딱 다가와요. 이제 어린 시절을 조금 읽어드려 볼래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크게 잃는 게 있으면 작게 얻는 것도 있는 법이라고요. 어린 시절 시작합니다. 추억과 희망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 추억은 뒤를 돌아보는 거고 희망은 앞을 내다보는 거죠. 추억은 오늘이고 희망은 내일입니다. 추억은 머릿속에 기록된 역사이고 또한 화가와도 같아서 과거와 오늘의 그림을 그립니다. 나의 삶을 회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참 맛깔나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서겠죠. 저는 모지스 할머니 이 책을 우선 먼저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냐면 진짜 되게 담백합니다. 굉장히 담백하고요. 중심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무겁지가 않아요. 이건 그냥 정말 담백한 어떤 정말 적절한 무게감? 그렇지만 다정하고 밝은 그림들과 어우러져서 편안해요. 어쨌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애나 메리 로버트스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워싱턴 카운티의 어느 농장에서 1860년 9월 7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계 이민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생애 첫 12해를 보냈습니다. 아무 근심 걱정 없는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모지스 할머니라고 짧게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리고 할머니는 사실 할머니의 어떤 캐릭터 같은 거지 정말로 이름은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모지스는 사실은 남편의 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밝히시잖아요. 나 모지스는 아니시잖아요. 나 애나 메리 로버튼슨 하시잖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난년이다. 신여성이시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이나 그림에서도 좀 느끼실 수 있거든요. 계속 볼게요.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요람을 흔들어주고 어머니에게 바느질을 배우고 오빠들과 뛰어놀고 강압간 연못에 띄울 뗏목을 만들고 숲속을 돌아다니고 꽃을 꺾고 이런저런 공상에 잠기던 시절이었죠. 나는 11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고 내 어머니에게는 형제가 11, 할아버지에겐 15, 남편에겐 12, 다 두 자릿수다. 요즘과는 비교가 어렸을 때 너무 아무렇게나 지었다면 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앤 이모는 나를 애나라고 부르고 싶어 했고 메리 이모는 메리로 부르고 싶어 해서 결국 두 이름을 다 합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였죠. 지금 우리 할머니 이름 뭐였다고요? 애나 메리 로버트슨입니다. 그런저런 이유로 6살이 되도록 나는 CC라고 불렸어요. CC가 뭐냐면 시스터의 준말로 여자 형제에 대한 애칭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그냥 언니 여동생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 무렵 하루는 어떤 남자가 우리 집 마당에 들어와서 나와 남동생의 이름을 물었어요. 그래서 내 이름은 CC이고요. 남동생의 이름은 버비라고 대답했지요. 근데 버비가 뭐냐면요.
브라더의 준말이래요. 남자 형제에 대한 애칭. 그러니까 뭐 오빠, 남동생, 형 뭐 이런 거겠죠. 1860년대 이쯤에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몰랐거든요. 6살인데 드디어 어머니가 너의 이름은 땡땡땡이다 라고 드디어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전까지 나는 그냥 시시, 내 동생은 버비였는데 어머니 참 그쵸, 이렇게 많은 자녀를 키우느라 이름을 알려주실 시간이 없었다. 어머님이 누구시니? 보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아이들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던 시절이었어요. 물론 자식들을 아끼기야 했지만 요즘 같진 않았지요. 그래도 나의 어머니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우리들이 이불을 잘 덮고 자는지 확인한 후에야 잠자리에 들었고, 아버지도 항상 여러모로 우리를 챙겨 주었어요. 우리 집은 5남 5녀였어요. 레스터가 장남, 호러스가 차남, 그 밑으로 나, 아서, 순이었지요. 아서 다음에 터울이 있는 걸 보면 어머니가 아이들 며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는 이렇게 아이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처럼 이렇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니었나 봐요. 그때보다 아마 의술도 지금은 더 발달했고 생명연장의 꿈을 우리가 잘 이루어나가고 있는 시대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때는 아이들이 많이 좀 죽기도 하고 그랬던가 봐요. 그 뒤로 셀레스티아, 마이에마, 오나, 조가 태어났고 한동안 뜸하다가 세라와 프레드가 태어났어요. 우리는 한 묶음씩 나왔답니다. 마치 열무단처럼요. 내가 장녀였어요. 아니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는 한 묶음씩 열무단처럼 나왔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근데 이때는 이 말이 진짜 어울리네요. 내가 장녀였어요. 아서가 죽기 전까지 우리는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아서가 항상 저만치 먼저 내빼곤 했어요. 나는 엉덩이가 좀 무거운 편이었거든요. 우린 체격이 비슷한 데다 나이 터울도 많지 않아서 자주 붙어 다녔어요. 얘기도 많이 했고 서로를 이해했어요. 어느 봄날엔 우리 둘이 잔디밭에 앉아서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 참 아름답다는 얘기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아서가 천국만큼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천국 가면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싶어 라고 덧붙였고, 나는 맛있는 건 없어도 되지만 꽃은 많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지요. 근데 아서가 모제스 할머니보다 더 일찍 가셨던가 봐요. 천국에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길, 꽃도 많기를. 내가 요람을 흔들어줘야 할 때가 많았는데 좋아하는 일이긴 했지만 남자 형제들과 밖에서 노는 게 더 재밌었어요. 주로 넷이 몰려다녔는데 나는 남자 형제들한테 지고는 못 배겼어요. 레스터가 처마 위로 올라가면 난 지붕 꼭대기로 올라가는 식이었죠. 오빠와 남동생을 이기는 건 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레스터는 수영을 할 수 있고 너는 못했지 뭐예요? 아버지가 내게 수영을 가르쳐 주려 했는데 아버지가 손을 떼자마자 그만 뽀로로 가라앉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내 몸이 어지간히도 무거웠나 봅니다. 이런 말투예요. 이런 말투. 그걸 뭐 이렇게 엄청난 어떤 얘기라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 느꼈던 그대로 담백하지만 따뜻하고 다정하게 그렇게 글을 쓰시거든요. 18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초원의 집에 살던 시절 아버지는 일요일마다 우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날이 좋을 때면 어머니도 같이 걸었어요. 젖먹이 동생은 항상 아버지가 안고 걸었어요. 젖먹이가 늘 하나는 있었으니까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의 삶이란 늘 젖을 먹여야 하는 아이가 있었대잖아요. 가슴이 남아나질 않겠습니다. 놀 때라고는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책은 우리에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있는 날이면 다 함께 산책을 나섰어요. 한 번은 이모들도 같이 갔는데 이모들 중 한 명이 참 고운 자키를 쓰고 있었지요. 꽃과 리본을 귀로 늘어뜨린 밀짚 모자를 그땐 그렇게들 불렀어요. 밀짚 모자인데 이렇게 꽃과 리본 이렇게 달려있는 건가 봐요. 그게 자키래요, 자키. 그 시절 아가씨들이 쓰고 다니는 알록달록한 모자였어요. 그 모자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달라고 떼를 썼더니 이모가 모자를 벗어 내 머리에 씌워 주었습니다.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렇게 떼를 쓰며 숙녀가 아니라고 어머니에게 꼬지람을 듣고 말았어요. 그러다가 자키를 까맣게 잊어버리고는 오빠들, 남동생들과 함께 방앗간 근처에서 뛰어놀았는데 어느 순간 머리 위에 손을 펴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자가 날아가서 방앗간 연못에 빠졌을 거라고 누군가 옆에 넣어주더군요. 너무 속상한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나는 물이 괜히 싫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그 모자를 싫어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방앗간에 그 연못이 싫어지는 것도 아니고 물이 그냥 전체적으로 싫어졌다니. 극단적. 봄이 오면 들판에서 뛰놀며 꽃을 꺾었습니다. 눈 속에서 피어나기도 하는 아르부투스, 나무의 꽃을 가장 먼저 꺾었고 그 다음엔 복주머니 나늘, 그 다음엔 별을 닮은 우리가 핑크라고 부르던 꽃을 꺾었어요. 꽃들은 빛깔도 다양했는데 하얀색, 보라색, 짙은 남색 꽃들이 있었고 줄무늬가 있는 꽃도 있었지요. 어머니는 항상 화단을 갖고 왔어요. 어느 해 여름에는 쟈한 삼촌이 다니러 와서 화단 가꾸는 일을 돕다가 담배 한 적도 있었는데 담배 농사를 직접 본 건 그때뿐이었어요. 여간 힘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비싼가? 그쵸? 그 양귀비나 담배나 이런 애들 어떤 키우고 이렇게 공정들이 어려워서 비싼 걸까요? 우리는 깨진 거울 한 귀퉁이에 항상 꽃병을 두었습니다. 꽃을 꺾어 집으로 가져오길 좋아했거든요. 결국엔 어머니가 꽃을 내다버리게 되곤 했지만요. 연영초가 피면 반드시 꺾어 왔어요. 그 꽃은 얼마나 곧 기억하는 첫 추수감사절은 1864년 무렵입니다. 아버지가 부츠를 사러 유니언 빌리지에 갔는데 간 김에 내가 입을 빨간 드레스도 사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빨간 드레스를 입을 생각에 하루 종일 얌전하게 굴었어요. 어머니가 시키는 일은 다 했지요. 하지만 촛불을 밝힐 무렵 아버지가 아마 방앗간 쪽에서 들어오더니 추수감사절이라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저녁밥도 넘어가질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종일 말을 잘 들었는데 일이 이렇게 돼서 미안하다고, 가게 문이 닫혔을 거란 생각을 미처 못했다고 했지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걱정 말라고 며칠 있다가 센터 케임브리지에 갈 건데 그때 한번 둘러보겠다고 했고 정말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 참 좋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사온 드레스는 빨강색이 아니라 붉은 벽돌색이나 갈색에 가까웠습니다. 아, 빨강과 벽돌색은 다르다고. 나는 무척 실망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생각했던 빨간 드레스는 영영 못 입고 말았지요. 살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 모디스 할머니의 진짜 멋진 부분들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하루는 어머니 리브 이모와 함께 그린위치를 벗어나 이글 브릿지 바로 위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 허락을 받고 어머니가 마차를 몰고 갔는데 늙고 순 한 마리 마차를 끌었지요. 가는 길에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었는데 코일라에 이르렀을 때 난생 처음으로 소떼를 보았어요. 그땐 그게 뭔지도 몰랐죠. 소드름에 한 대 묶인 채 풀을 뜯고 있었어요. 풀은 또 얼마나 파릇파릇하게 돋아 있던지. 나는 저 짐승들이 무엇냐고, 저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도 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그때 아마 나는 4살이나 되었을까요? 아, 어린아이가 참 영특하네요. 그해 봄 처음으로 보는 푸른 잔디여서 나는 신발을 벗고 마차에서 내려 풀밭을 걷고 싶었어요. 내가 그렇게 말했더니 리브 이모가 아가 그건 숙녀답지 못해? 라고 나무라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4살 여자아이한테 숙녀를 논하면 어떡하냐고요. 아직 아간데. 거기서 조금 더 가니 마을에 온통 검은색 리본들이 달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라니? 어머니가 놀라며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그땐 전쟁 중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머니가 어느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가게 기둥마다 검은 리본이 묶여 있었거든요. 링컨 대통령이 전날 저녁에 총살되었다는 소식을 가게 주인이 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내가 기억하는 건 마차로 돌아와 어머니가 리브 이모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만약 어머니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날을 기억하지 못했겠지. 부모님은 매를 드는 건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은 손님이 왔는데 내가 식탁에 앉는 걸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동생인 아서는 식탁에 앉을 수 있고 나는 못 앉는다니? 심술이 났던 나는 식탁에 앉겠다고 때렸었지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된다고 숙녀답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나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그만 울음을 그치라고 했는데도 있는 대로 악을 쓰며 울었더니 당장 뚝 그치지 않으면 헛간에 가서 매 맞을 줄 알아? 라고 야단을 쳤어요. 그때 할아버지도 자리에 있었는데 아주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자고로 아이들은 눈에는 보이되 소리가 들려서는 안 돼. 결국 아버지가 일어나 내 팔을 붙잡고 날 헛간으로 데리고 갔어요. 작업실 바닥에는 길고 동그랗게 말린 대패밥이 수북이 쌓여 있었는데 아버지는 내 회초리로 쓸 요량으로 그중 하나를 집어 들었지요. 나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그걸로 날 때리면 난 앞으로 계속 아버지를 미워할 거예요. 때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때 날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표정을 보았는데 무척 길었던 수염에 가린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쩍했지요. 마치 그 녀석 참 이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아버지는 날 다시 식탁으로 데려왔고 누군가가 내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주었어요. 아마 다들 식사가 끝난 뒤였던 것 같습니다. 대패밥은 날 스치지도 않았어요. 대패밥은 집어들자마자 부스러지잖아요. 아버지는 그냥 겁을 줄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 기억에 아버지가 내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하셨던 건 그때밖에 없었어요. 날 유난히 귀여워하셨거든요. 아들 셋에 딸은 나 하나였으니까요. 근데 이때도 역시나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얘기잖아요. 여답게 굴어라는 말 속에 사실은 여성을 차별하고 여성을 좀 내려앉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느껴지는데 그것을 당차고 진실되게 담대하게 이렇게 이겨내가는 삶을 보여주시는 내용도 책에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시절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좀 더 우리 나눠봐요.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고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읽어볼래 볼래로 돌아왔는데요. 진짜 늦게 와서 너무 죄송해요. 좀 더 성실하게 시간이 없다는, 피곤하다는, 바쁘다는 핑계 좀 내려놓고요. 핑계는 사실 아니었지만 어쨌든 더 열심히 더 재미있게 해보겠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분들 진짜 감사하고요. 많은 우리 읽어볼래 구독자들이 생기셔서 책도 추천도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들렸는지 또 어떻게 읽으셨는지 어떤 감상들이 있으셨는지도 나눠보면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혼자 읽을 때도 너무 즐겁지만 같이 읽으면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오랫동안 기억되고 오랫동안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남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도 좋지만 여러 명도 더 좋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랜선으로 많은 일들을 해야 하잖아요. 외롭고 지치고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랜선으로라도 우리 마음과 마음을 나눠봐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볼래 볼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지스 할머니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또 만나요. 안녕. 애들을 쳐다봐. 부끄럽거러. 볼래였습니다.